교육학개론 학생 발표 첫 번째 주제, 인간 발달과 교육의 1, 2절을 맡은 상담심리 전공 54기 전송이 이희숙입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모두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인간 발달의 특징인 가소성, 자기교정성, 개인차를 본 후 유전과 환경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유전과 환경에서는 세 가지 모형인 반응 범위 모형, 수로화 모형, 통시적 상호작용 모형에 대해 공부해봐요. 와! 우선 인간 발달의 특성을 먼저 볼게요. 여러분, 가소성이 뭔지 아세요? 고무줄이나 점토처럼 모양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인간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발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환경적 요인이 인간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두 번째 특성은 자기교정성이에요. 여러분은 저체중, 조산아동들이 이후에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 능력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세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처음에 차이가 난다면 계속 부족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불리한 점을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를 교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것이 자기교정성이에요. 실제로 이한교와 바라트의 비교 연구에서는 조상과 저체중을 가진 아이가 6세 이후부터는 다른 아이들과 비슷하게 발달했음을 증명했어요. 이를 보면 어릴 때는 생물학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나이가 들수록 환경적 영향이 인간 발달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다행이네요. 그럼 교육을 통해 선천적인 결함도 극복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세 번째는 개인차예요. 개인차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저는 수학이 너무 어려운데 희숙이는 수학을 잘하더라고요. 이런 게 개인차 아닌가요? 네, 발달의 과정에서 각 개인이 나타내는 시기나 정도의 차이를 개인차라고 해요. 인간 발달에서 어느 정도의 개인차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송이 학생이 말한 것이 개인차 중 개인 간차예요. 개인 간차는 특정 능력에 대해 여러 사람끼리 비교해 봄으로써 개인 간 차이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송이 학생은 수학은 못하지만 영어는 잘하지 않아요? 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개인 내차예요. 개인 내차는 한 개인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가를 비교한 결과예요. 이건 적성이나 소질을 뜻하는데 교육 현장에서는 개인의 소질이나 수월성을 살려주는 게 중요한 목표예요. 그런데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친구들끼리 공부 방법이나 습관이 다른데 이런 것도 개인차 아닌가요? 예를 들어 저는 카페에서 공부하는 게 좋은데 희숙이는 조용한 도서관에서 해야 한대요. 단순하게 자기만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 것을 바로 스타일 차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나타내는 차이 중 우열을 따질 수 없는 성격, 기호, 취미, 습관 같은 걸 말해요. 개인차에 대해 배웠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나요? 선생님께서 개인차가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셨는데 학교에서는 왜 똑같은 걸 배우고 똑같이 평가하나요? 그게 우리 교육 현장에 극복해야 할 큰 문제이기도 해요. 수준별 수업과 같은 정책을 통해 개인차를 고려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키우도록 장려하도록 노력도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현실적인 여건들로 인해 한계가 많이 있어요.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겠죠? 다음으로 유전과 환경에 대해 얘기해봐요. 여러분은 유전과 환경 중 어떤 것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아까 가소성이나 자기규정성을 생각하면 환경이 훨씬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키나 체형을 생각해보면 유전 역시 중요해요.
결론적으로는 유전과 환경 모두 중요하고 둘 간의 상호작용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상호작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세 가지 모형을 배울 거예요. 반응 범위 모형은 고츠만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는 유전에 의한 발달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해진다고 해요. 이것이 반응 범위예요. 인간의 발달은 정해진 반응 범위가 있고 그 안에서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쳐요. 즉, 반응 범위 내에서 우리의 특성이 결정되는 거죠. 근데 이 반응 범위도 특성에 따라 다양해요. 선생님, 그런데 반응 범위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요. 부모 둘 다 키가 작은 경우 아이가 아무리 우유를 많이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정해진 범위 이상 크기는 힘들어요. 이 범위가 반응 범위예요. 그렇다면 몸무게는 어떨까요? 몸무게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 범위가 더 넓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뚱뚱한데 열심히 운동한 친구가 살을 빼고 왔거든요. 맞아요. 그 말은 키의 반응 범위보다 몸무게의 반응 범위가 더 넓다는 뜻이죠. 반응 범위가 0인 것도 있어요. 바로 눈동자 색깔인데 부와 모의 눈 색깔 중 우성인 색깔로 결정되므로 환경과는 무관하고 유전에 의해서만 결정되죠. 다음은 와딩턴이 이야기한 수로와 모형이에요. 말 그대로 땅 위에 파인 수로로 공이 굴러 내려오는 장면에 비유한 거예요. 이 모형에서는 유전자에 의해 발달의 경로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해요. 그러면 파이지 않은 곳으로는 공이 굴러가지 못하겠네요? 그렇죠. 우리 발달은 유전자에 의해 특정한 반응이 나오도록 제한되어 있어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홈의 깊이는 유전적 영향의 크기예요. 신체 발달은 깊이가 깊은 홈으로 환경의 영향이 비교적 적어요. 반면 깊이가 얇은 홈은 정서나 사회성처럼 환경의 영향을 더 쉽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죠. 아,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경로 안에서 여러 갈림길이 나오기도 해요. 예를 들어 신체적 능력이라는 깊은 경로로 공이 굴러가다가 갈림길에서 환경적 요인에 의해 길이 선택되죠. 같은 능력을 지녔지만 눈이 많이 오는 북유럽에서는 동계 스포츠 선수가 될 확률이 높고 육상에 접근성이 좋은 아프리카에서는 육상 선수가 될 확률이 높아요. 마지막으로 통시적 상호작용에 대해 이야기해봐요. 상호작용은 알겠는데 통시적은 뭐예요? 통시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는 것을 말하고, 즉 통시적 상호작용은 유전과 환경의 영향이 시간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르다는 세미로프와 챈들러의 모형이에요. 아기 때는 유전의 영향이 더 크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할수록 환경의 영향이 더 커지죠. 예를 들어 낮은 지능을 타고난 아이는 어렸을 때 또래에 비해 학업 성적이 낮아요. 이는 유전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장하면서 특정 분야에 흥미를 가지고 공부하게 된다면 능력을 가진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전보다 환경의 영향이 더 커졌기 때문이에요. 아, 선생님. 아까 배운 자기규정성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훌륭해요. 통시적 상호작용 모형으로 자기 교정성을 잘 설명할 수 있어요. 혹시 오늘 수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더 알아보고 싶은 점 있나요? 선생님, 아까 개인차를 줄이기 위해 수준별 수업 같은 정책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요. 수준별 수업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것으로 단계형, 심화 보충형,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이 있어요. 우선 단계형은 학습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학습 집단 구성원의 능력 차이가 심하게 작용하는 영어나 수학 같은 교과에서 난이도를 기준으로 조직한 교육과정이에요. 아, 중학교에서 수학을 상, 중, 하반으로 나누어서 이동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볼 때마다 반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수업의 속도나 수준이 달라서 좋았던 것 같으면서도 하반에 갔을 때는 속상한 적이 있어요. 네, 같은 수준끼리 수업을 들으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일관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송희 학생이 말한 것처럼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성적의 비교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결과가 있어요. 이를 통해 부정적인 자존감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죠. 정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럼 심화 보충형은 뭔가요?
심화 보충형은 과학이나 국어, 사회와 같이 교과의 내용이 다양한 영역이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능력별 개인차가 심하지 않은 교과에서 학습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달리하는 방식이에요. 아, 전에 한 선생님께서 과학 수행평가를 보고 점수를 통해 분단별로 보충과 심화를 나누어서 한 적이 있어요. 복습을 하는 분단도 있었고 실생활에 적용을 하는 분단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한 교실에서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저는 보충을 했었는데 적용이 재미있어 보여서 아쉽기도 했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군요. 마지막으로 과목 선택형은 내용의 종류, 난이도 수준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설치하고 학생이 자신의 필요와 수준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고2 때 문과 학생들은 정치, 사회문화, 세계사, 세계지리 등 여러 과목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수업 듣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수학이나 영어, 상중하 반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심화 보충을 나눠서 수업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학교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된 후 2007년, 2009년 개정 교육과정 이후 수준별 수업이 증가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고 우리가 말했던 단점들도 드러나서 변화하고 있는 추세랍니다. 송이는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수준별 수업에서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나요? 우선 개인차 중에 개인 간 차에만 집중하여 개인 내 차나 스타일 차이에는 거의 중점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과목 선택형은 그래도 개인 내 차를 고려한 편이지만 고2나 고3 때부터야 이루어지는 거여서 제한적인 것 같아요. 또 과목은 다르지만 수업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스타일 차이를 많이 반영할 수는 없던 것 같아요. 단계별과 심화 보충형은 점수로 개인차를 구분지었고 그에 따른 우열은 학생들에게 압박과 스트레스를 주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을 위해서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할까요?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서 학생의 능력뿐 아니라 흥미나 관심, 적성, 학습 양식 또한 반영될 수 있는 교육이 되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주제는 바로 과연 인간에게 결정적 시기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정적 시기가 뭐예요, 선생님? 인간이 결정지어지는 시기라는 건가요? 맞아요. 말 그대로 인간을 둘러싼 다양한 사건들이 발달에 최대의 영향을 미치는 짧은 기간을 말해요. 인간에게 과연 이런 결정적 시기가 존재할까요? 제 생각에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인간에게 어떤 가설적 결정적 시기의 검증을 위해 인위적으로 외부의 자극, 신체적 접촉, 음식에 대한 욕구들을 박탈한다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결정적 시기를 연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따라서 우연히 발생한 사건들로 검증할 수밖에 없죠. 송이 학생은 늑대소년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늑대소년? 그 송중기 오빠 나온 영화 있잖아요. 영화 속 이야기가 실제라면 어떨까요? 실제로 어떤 경위로 인해 사회에서 격리되어 자라온 인물들이 있어요. 그중 유명한 사례가 야생아 빅터 이야기죠. 19세기 초 프랑스 시골에서 발견된 빅터는 당시 12살이었고 나체인 상태로 네 발로 기어다녔죠. 빅터는 산속에서 동물들과 함께 자랐는데 그래서인지 말을 구사하지 못하고 동물 소리를 냈으며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장 이타드 박사는 빅터에게 기본 생활, 언어, 사회성 등의 훈련을 시켰는데 다소 나아졌지만 기본적 쓰기와 의미 없는 단음 말하기까지밖에 못했다고 해요. 결국 빅터는 30세라는 젊은 나이에 사망했죠. 물론 사망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결정적 시기 동안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게 빅터의 사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죠. 빅터가 너무 불쌍해요. 근데 선생님 말 듣고 보니까 언어학습에 있어서는 확실히 결정적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애들이 영어 유치원 다니거나 어렸을 때 조기 유학 가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특히 언어학습에 있어서는 결정적 시기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우세해요. 린버그는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 2세부터 사춘기까지의 결정적 시기가 있다고 했어요. 이 역시 지니 와일리 사례가 있죠.
지니와 엘리는 1970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발견된 학대받은 아이였어요. 지니의 아버지는 그녀를 출생 20개월부터 13세까지 작은 방에 가둬 키웠는데 죄수복을 입고 의자에 묶여 자란 지니는 말을 할 수 없었고 소리를 내면 아버지에 의해 폭력을 당했죠. 지니는 발견 당시 사춘기가 지나 있었지만 심한 영양실조로 어린아이처럼 보였으며 똑바로 서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했죠. 그 후 집중적인 훈련을 받았지만 자동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문법을 이해하지 못했고 끝내 정상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요.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사례들은 후천적 학습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해서 마음이 조금 아프기도 해요. 언어 학습에 있어 외국어 습득에 관한 연구도 있는데요. 존슨과 뉴포트는 미국 이민자들 중 모국어가 한국어나 중국어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 결과 3세에서 7세 사이에 이민 와서 영어를 배운 경우는 영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유창하게 하였지만 이민 당시의 연령이 높을수록 문법의 숙달 정도는 감소했어요. 특히 15세 이후로는 급속도로 감소했죠. 외국어는 진짜 어릴 때 하는 게 짱인가 봐요. 하지만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요. 조기 유학이나 영어 유치원의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는 의견들도 많고, 사춘기 이후에도 여러 형태의 언어 발달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결정적 시기 가설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관련 자료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